네, 박시영에는 오늘도 네. 21대 총선 출마자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 누굽니까? 네, 지금 모실 분은 뭐 용터뷰? 네. 예, 용터뷰 나왔는데 예, 한번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뭐 시청률이 꽝이었다고. IPO 말씀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용인 처인에서 준비하는데 그 처인의 맞상대가 한국당의 그 용인 시장을 했던 분이에요. 정찬미. 정찬미 씨. 여기 만만치 예. 않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부지사로 있었고 네. 또 이해찬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고 그렇죠. 사람 좋은 사람 뭐 예. 이런데 자, 무엇보다도 용인시 처인구에 예. 어마어마한 반도체 그러니까 CT를 예. 유치하신 예.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건을 예. 처인을 판교처럼 그래서 네. 뭔가 처인을 좀 크게 네. 키워보겠다 네.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뛰어들었는데 네. 뭐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모셨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지역에 네. 이제 네, 출마하시는 진짜. 분인데 우리 이화영 후보님도 본인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인지. 네, 아까 제가 아끼는 김원희 우리 정무 부시장님이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아 그렇죠 선배. 저는 학창 시절에 제 친구가 요즘 유명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아, 그렇죠. 제가 뭐 일각에서 약간 그 당시에 윤회 의원님 지금 이제 장관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성대에서 아무도 저기 뭐 범접할 수가 없었다. 꼭 그렇지는 않았고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좀 바빴죠. 1, 2, 3학년 때 뭐 잡혀가고 그러느라 바빠고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그랬었던 거고. 윤혜 장관님하고 같이 학교도 마치고 같이 공장도 같이 좀 다녔어요. 공장도 같이 다니고 윤혜 장관님도 아주 굉장히 애쓰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몇 차례 구속되고 이제 88년도에 13대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국회에 처음으로 노동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노동위 삼총사가 이제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노동위 삼총사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노동 현장에 있다 국회에 들어온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해찬 의원실의 유시민, 또 노무현 의원실의 이호철, 이광재, 이상수 의원실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보좌를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됐죠. 이제 88년부터였으니까 오래됐죠. 이해찬 대표도 같이 모셨고 이상수 장관도 모시면서 같이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국회 보좌진으로서 야 국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가를 아주 실감했었던 그런 시간. 그때 뭐 여러 가지 노동광법들 우리가 밤새면서 다 만들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었고 아까 우리 김원희 후보님은 대통령을 못 만들었다는데 저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저도 사실 처음에 13대 때 들어갈 때는 무직으로 들어갔어요. 무급으로. 그때 그런 게 많았어요. 저희들이 무급으로 들어갔어요. 풀제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7급이자 우리 무급에서 시작했어. 무급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17대 때 국회의원도 하고 17대 때 국회의원 하면서는 이제 관심이 제가 원래 좀 이 분단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분단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남북한의 이런 우리나라 같이 분단 문제가 이렇게 있는 데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4년 내내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를 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불러서 2006년에 이제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 저더러 좀 조용히 좀 평양을 갔다 오라 그래서 평양을 가게 돼서 평양에 제가 이제 상당히 비밀리에 싹 홍콩을 경유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평양을 가는 계기로 북한은 군절모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갔어요. 평양을 홍콩을 돌아서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나는데 눈 내리는 평양의 고려 호텔 앞에서 혼자 있었어요. 약간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정상회담도 마포에서 좀 노력을 하고 2007년이죠. 그랬었죠. 그 뒤에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듬해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5월에 열리기로 했다가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해 때문에. 14로 늘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인연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7대 민선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 당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하고 주로 일을 하는 평화부지사를 제안을 해서 제가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다시 좀 평양에 몇 차례 다녀오면서 경기도하고 우리 북측하고의 협력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또 다 보여주면 이따 그렇죠. 두 분 다 이렇게 마이크 주면 뭐 겁내하지는 않네요. 아유, 글쎄요, 옆에 공직절하셨는데. 이제 이화영 선배님 계시니까 좀 든든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으세요? 이완 후보는 본인 어떤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약간 국정원형 인간, 약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술을 먹어도 꼭 지하에서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별로 드러내지 않고 그 중요한 시기마다 그래도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고 보람이 있었던 거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당선할 때 저는 뭐 그 당시에 업무조정국장을 하면서 회계 책임을 맡았어요, 실질적인.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그 뒤에 뭐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대검에도 자주 불려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지역에 용인 처인구에 출마하게 된 계기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뭐 티나지 않게 일을 하면서 성과는 좋은 성과가 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가 지금 이천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천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롭게 또 용인에 거대하게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용인에 지금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죠. 120조. 네. 그럼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집니까? 일자리가 직접 고용만 2만 명 이상이고 2만 명. 그 협력업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네요.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2024년, 25년에 하나가 완공되고요. 24년, 25년. 그리고 2028, 29년이면 4개가 더 완공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경기도나 정부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용인시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다 이제 어쨌든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도지사, 시장.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인데 네. 특별히 본인이 많이 일을 했다. 네. 이렇게 볼만한 누가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정식 정책위 의장, 김태년 그걸 정책위 누가 의장, 믿어 주민들.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조용히 했었던 경우인데 경기도에서 제가 이 하이닉스 유치를 하는 그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죠, 단장을 맡았었죠. 그래요? 테스크포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추진해 왔는데 다들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는데 하이닉스 유치의 가장 결정적 1등 공신은 집권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였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을 하고 좀 친하니까 이 일을 처음에 상의하러 가서 SK가 120조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용인에 한다고 합니다. 용인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대표께서 당신이 한번 평양에 그때 그 9.19 공동선언 때문에 평양에 남북정상회담 가는 계획에 최태원 회장이 같이 가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평양에서의 얘기입니다. 네. 불러서 물어봤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 절대로. 왜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 덩어리가 그때 청주, 충주 이런 데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노영민 실장 지역도. 청주하고 구미가 나왔죠. 구미도 나왔죠. 100만 평 이상을 용인에 절대 줄 수 없다. 그래서 대표께서 돌아오시더니 포기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된다더라. 예, 김현미 장관이 완강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SK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SK 측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거기 아니면 네, 용인이 아니면 SK도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성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해찬 대표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이 김태년 의장이었어요. 네. 네. 김태년 의장을 불렀어. 김태년 의장이 와가지고 이걸 설명하니까 김태년 의장이 경기도잖아. 네, 경기도니까. 또 생각이 좀 있잖아. 네. 무슨 생각? 예. 그래서 넥스트 생각이 있지. 넥스트. 자기가 정책위 의장일 때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 김태년 의원님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대표님 앞에서 역설을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사실 우리가 좀 짜고 왔죠. 너가 대표님 앞에 오면 그 얘기를 좀 해라.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김태년 의장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고위당정회의에 붙이자.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걸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고위당정회의에 붙여서 국토부의 입장은 있지만 보다 고위 차원에서 정부적으로 이 일을 판단해야 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고 한국 경제의 심장인데 그렇죠. 다 모여 있죠. 지금 기흥 뭐 다 이런 모여 데들이. 있죠. 화성 뭐 이런 여기에 데가. 재벌이 SK그룹이 100조 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청주나 구미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간다고 완강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계기에 당시에 이제 김태년 의장에서 조정식 의장으로 정책위 의장이 바뀌고 또 청와대도 임종석 실장에서 노영민 실장으로 바뀌었어요. 노영민 실장께서도 국회 산자위원회 오래 있어가지고 기업 상황 잘 알죠. 기업 상황을 잘 알아서 이거를 당신이 연고가 있는 청주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수도권 규제를 풀고 이걸 용인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거의 가장 큰 상징적인 규제 완화의 그렇죠.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근데 주민들이 압니까? 그거를 정부가 노력한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지금 여기 제가 지역 가니까 이거 그냥 당연히 이렇게 뭔가 떨어진 건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용인시장 했던 하무개 씨. 백문기? 아, 정찬민. 정찬민?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그 않았어요. 양반은 난개발을 많이 했잖아. 그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가 유치했다고 아니 얘기해요. 그 양반 난 다른 거 몰라도 광교산이 난개발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 전임 그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에 대해서 고위당정에 가서 청와대나 정부 측에 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줘라. 온갖 막 이런 거 뭐 너 이거 걸어갖고 또 1년 2년 끌면 정말 절단 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결단해서 논의가 있은 지 3개월 만에 이게 결정이 됐어요. 전격적으로 참 됐구나. 어려운 결국은 일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꿈꾸는 정치 어떤 색깔이에요? 저는 뭐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번에 전체 선거 슬로건이 좀 몹던데 우리 당이 좀 크게 뭐 강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저쪽 자유한국당 요즘 당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강한 대한민국 이런 걸 내거는데 저도 더 강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그러려면 저는 남북 관계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 경제적 지형도 크게 하고 일단 반도체부터 잘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얘기하려고 그래.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경제 발전,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산업 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을 잘 키우겠다. 특히 용인 처인에서 잘 키워서 한국 경제의 엔진과 심장을 만들겠다. 이게 10년 프로젝트인데 끝까지 용인에서 이 일을 끝내겠다. 10년 동안 배지 한번 해보겠다. 아, 세 번인데. 그다음에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화영.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용인 갑 처인 수지 이 벨트가 계속 졌는데 우리 당이 민주당이 졌는데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게 이제 제가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자, 우리 이화영 후보님은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누굽니까? 어렵죠. 뭐 비슷하죠. 우리 김원희 후보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을 오래 모셨고 또 이해찬 대표님하고는 뭐 거의 최근에는 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같이 요즘 일을 했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좋죠. 뭐 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가장 인간적이죠. 예, 뭐 여러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죠. 근데 에피소드 하나만 좀 들려주시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한러 정상회담 뿌틴하고 같이 하느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저희가 이제 수행원으로 같이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가니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대생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여대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만약 젊어서 이 자리에 나처럼 학생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일은 없죠.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성하고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님한테 혼났겠는데. 아니 그 뜨신 게 그건데 제가 저희 부인을 버리란 말씀입니까? 이거를 뜨신 분인데. 여사님도 나중에 뭐 토스토이 문학사 가서 소심하게 비슷한 형태의 복수를 했다는 뒷얘기 저는 현장에 없어서 듣지 못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정치는 누구예요? 저는 요즘은 뭐 이연주 같은 스타일. 이연주. 우리 그래 진영에 있다가 그분도 있었구나. 우리 진영에 있다가 저리 가서 온갖 그 대도 않는 얘기들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진중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진중권 씨하고 예전에 TV 자주 나가서 뭐 63년생 저희들 거의 연배가 비슷해서 다 토론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의 그 허구적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막 뭐 작단하듯이 하고 이런 건 정말 너무 혐오스럽죠. 그런 상태가 자칫하면 우리 한 사회를 약간 이 전체주의 국가, 파시스트 국가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찬 대표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찬 대표님이 그 뭐라고 할까 노무현의 가치 중심의 정치와 김대중의 실사구시적 현실 감각을 동시에 이분이 갖고 있는 걸 늘 가까이서 보거든요.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이념적으로 막 더 진보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권을 해야죠. 이 어려운 나라의 아주 극우 보수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걸 놔둬서 되겠어요. 아니 그 이해찬 당대표님하고 좀 가까우시니까 네. 좀 진언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이제 여러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판을 읽는 눈이 남다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안정적으로 좀 관리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큰 기조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현역들 쳐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스템으로 뒀고 하위 20% 공개 안 하는 건 물론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만 과감하게 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게 있는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선거라는 건 그럼 저쪽에서 물갈이를 세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공천 잡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속도를 늦추면 그게 미온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혁신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더 긴장하고 지금 사실은 언론이나 이쪽 보수 쪽에서 사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마치 새누리당 이 미래통합당이 앞서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세가 저쪽에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일 때문에 이제 우리 진영들도 굉장히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거 가만히 좀 쉬고 있었더니 이게 난리가 아니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좀 혁신의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분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고 판단의 기준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같은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해찬 대표님 잠깐 뵙고 왔어요. 왜 뵀을까요? 정봉주 의원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또 내일 대표님 뵙자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뵙고 이런저런 상의를 들고 왔는데 대표님 걱정이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프레임을 우리가 좀 못 갖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서 좀 더 전체 슬로건을 좀 더 잡아야 되고 슬로건도 있고요. 당 스피커들을 전면에 배치하고요.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것도 탁탁 끊어줘야 하는데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싸울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 판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이하게 보진 않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아니 근데 막 집중하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신인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진짜 하위 20% 현역은 하위 20% 비공개로 한 거는 정말 저는 정말로 동의가 잘 안 됐어요. 그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이 아까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본격화되면 거기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 이렇게 조용한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조용한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하위 20%가 공개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분당 사태 막 나고 지금의 그 뭐 평화당 이렇게 호남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계기도 사실은 뭐 하위 30% 뭐 호남 배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살 길 찾아가면서 사실 좀 당의 그 원심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경험 등등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당내 시스템도 약간 제왕적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많았고 지금은 상향식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정치 의식이나 이 지지자들의 정치 의식이 밀착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괴리돼 있다면 지금은 밀착돼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만의 리그였고 지금은 완전 오픈화돼 밀착돼 있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죠. 우리 정치 이거는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볼만한 뭐 여러 개 있겠지만 내가 들어가서 이것만큼은 좀 바꾸고 싶다. 우리 정치 풍토, 정치 제도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네, 저는 뭐 어쨌든 그 여전히 뭐 미래통합당, 뭐 자유한국당 그쪽 사람들이 그 냉전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뻑하면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친북이니 정치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한국 우리 사회를 발전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 딱지를 계속 갖다 붙이는 이게 그거를 이념 공세를 계속 하는 게 선거판에 어떨 것 같아요? 선거판에 우리한테 불리해 유리해.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근데 그리고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죠. 북한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아픈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그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분열시킨 장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거기에 자꾸 이렇게 좀 천착해서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지고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뭐 기생충을 만들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저거 완전 빨갱이 영화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자본주의 제국인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먹는데도 우물쭈물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정도로 다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우리 한류 문화라든지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측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퇴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지금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실제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그렇죠. 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는 방북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유권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아침에 뭐 인사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떠세요? 이게 명함 받고 뭐 이게 주고받고 가능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뭐 집회 같은 거 다 취소되고 정월 대보름에서 또 윷놀이 대회 이런 거 다 취소돼 갖고 저도 이제 늦게 공직사직을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기회를 많이 놓쳐요. 어떤 대면 접촉을 통해서 알릴 기회를.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또 명함을 드려도 잘 안 받으려고 그러죠. 네, 잘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직접적인 방법이 어려워서 우리 같은 중고 신인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인사만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거예요? 인사만 꾸벅꾸벅 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그 문자 메시지로 맞아요. 메시지, 전화. 지금은 그러면 뛰어들어서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1, 2개월 된 건가요? 저는 아직 1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면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이제는 한 50%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두 명 중에 한 명 알아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용인을 어떤 도시로 바꾸고 싶습니까? 저는 뭐 선거 슬로건이 처인을 판교처럼입니다. 좀 약간 이게 개발형 이런 거라서 좀 비판하는 분도 많은데 비판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논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처인이 약간 용인 전체에 비하면 좀 약간 저개발 상태, 뭐 보수로 얘기하면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그대로 그렇죠. 땅도 많고 개발 여력이 있죠. 땅도 서울의 70~80%나 되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고 그 따라서 이제 그 GTX-A 용인역에 플랫폼 시티라고 그 우리 잠실 같은 대규모 역세권이 만들어지죠. 연결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램 리서치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대거 들어오거든요. 열 몇 개가 들어오고.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반도체 생산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면 막 이렇게 땅값도 막 올리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많이 오르고 있죠. 이제 다 이제 규제들 오늘도 뭐 부동산 규제 곧 발표한 데서 제가 또 김현미 장관 만나서 막아야 됩니다. 이 선거 앞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띄우면 막아야죠. 그 당에서 아니 그래도 처인을 규제하면 안 됩니다. 처인을 규제하면 이게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또 규제하면 안 되고 저희는 지금까지 뭐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로 엄청난 규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인을 판교처럼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원래
이 정주 도시가 좋으려면 사람들이 월급 받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어야죠. 네, 학교도 있고. 근데 그 좋은 직장을 이제 들어왔으니까 좋은 학교 만들고, 좋은 병원 만들고, 좋은 철도 만들고, 좋은 도로 만들고, 할 일이 많은 좋은 문화. 그게 이제 그 안에 이런 처인이라고 한 곳이 가득 채워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 하면서 그걸 기획했으니까 좀 쉽게 하죠. 또 제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SK 하이닉스 유치할 때처럼 제가 중고신이잖아요. 정치 중고신인. 한번 배지를 달아봤으니까. 제 동기들이 벌써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5선이잖아요. 안민석 뭐 이런 안민석, 그러네요. 뭐 아, 그러네요. 조정식. 그래서 이제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에 제가 좀 중간 링커로서 원활하게 일을 좀 풀어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링커로서. 그럼 이제 한 서너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우리 정부가 좀 이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인사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인사제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제도 좀 개선하고 또 지금 대통령 청와대 중심으로 인사수석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검증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이고 정교한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도 좀 제도적으로 좀 바꾸고 또 우리 인사 시스템도 뭐 인사처를 다시 두던지 해가지고 좀 인사풀을 미리 검증하고 좀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좀 그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부 그 부분에 좀 답답해요. 민주당이 좀 혁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민주당 바꿔야 할 거. 뭐 제가 보기에는 적은 의석, 과반수가 아닌 의석으로 잘 하고 있었죠. 잘 했고, 잘 처리했고, 워낙 좀 파트너를 잘못 만났죠. 그전에 자유한국당 잘못 만나서 고전하고 있는데 요즘 민주당이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옛날 낙곰수 시대처럼 다이나믹한 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역동성이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치고받고 하면서 시끄러워도 그 시끄러운 속에서 또 우리의 공감이 형성되고 그렇죠. 시끄러워도 이슈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좀 우리가 소란스러워야 좀 되죠. 소위 저를 비롯한 386 세대들이 좀 주눅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진들한테 좀 많이 물려주세요. 많이 물려주. 저도 사실 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좀 네. 여쭙겠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님,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네.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도정을 담당하셨는데 이재명 도지사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예, 네, 당원을 자처하면서 네, 네. 말이죠. 그 사람들 주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뭐 뒤통수 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리는데 현장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대하죠. 그래야 동반해서 같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만 정권이 재창출되죠. 문재인 정부가 왜 그런 실패하면 소문이 났을까요? 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가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도 노심초사하죠. 매 회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건 좀 잘못된 가정입니다. 저는 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기 대선 앞두면. 우리 아까 당에 좀 아쉬운 점 할 때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너무 최근에 우리 소위 뭐 당의 뭐 극렬한 지지하신 분들 이분들의 좀 문제 이것들이 우리 당의 의사 결정을 좀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현상도 좀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걱정이죠. 예. 네. 그 또한 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네, 네. 보시는 거고요. 여기 수도권 거치기 만만하지는 않은데 접하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요 며칠 사이에 좀 뭐 우리 당에 한두 가지 뭐 좀 악재가 있다 뭐 이런 데 조금 저희가 좀 소강 국면인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원희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층이 수도권에는 아직 굉장히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정권이 재창출되고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20년은 집권해야 한국 사회가 제대로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표를 할 만큼 자기들이 투표를 할 만큼 매력적인가 이거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성원하는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정책과 선거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좀 재미있는 선거. 알겠습니다. 네. 역사 이제 조금 훗날 그래서 어떤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으세요? 저는 뭐 초지일관 그 남북의 화해 협력, 분단 극복에 노력한 정치인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만약에 국회에 간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한번 좀 실현해보고 싶다. 제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 있으면서 좀 그런 한계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이게 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서 해결할 일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죠. 마지막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영 후보부터. 네, 이제 선거가 이제 60일 이내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인을 판교처럼 만들어서 우리 용인 시민들 또 처인 구민들이 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갑, 용인 처인구에 출마하는 이화영 경기 용인갑 후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다 든든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네, 소속이고 든든해.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예, 자 돌아오는 총선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하실지 매우 주목됩니다. 자 그래요. 용인갑 네. 처인구를 네. 판교로 만들 네. 이화영 후보 네. 이런 슬로건을 건 두 후보 여러분 어떻게 뭐 많은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뭐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뭐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